그 저같이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과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와 박물관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드가 없으면 마치 고고학자가 발굴하지 않고 유물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되기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만약에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셨을 때 처음 봐서 그 사람 전체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특별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평생 업으로 삼는 분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척 보면 눈에 확 그야말로 신기 올리듯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의 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작품이라는 것을 사진 가지고 안다는 것은 10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물하고의 오랜 만남 속에서 눈이 트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체득이라 그러죠. 우리식 표현을 쓰면은. 동주 선생 같은 경우 우리나라 회화사에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뼈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떤 또 서양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야 델레땅트 아니냐,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근데 저는 그게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나름대로 대대로 그림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이른바 그걸 전통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 왔습니다. 그걸 전부 팽겨치고 무슨 디테일 분석이나 양식론 가지고 작품을 본다는 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건가 하면 실제 누가 많은 작품을 오래 봤느냐 하는 점인데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작품 많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 입력돼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쪽에 상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김홍도 그림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느냐. 김홍도면 됐지 그걸 왜 따지냐 이렇게 하는데 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부를 가리는 능력도 포함되지만 그건 기본이지만 두 번째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격조가 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의미가 없죠. 낙관이 지어줬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작품은 낙관이 없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름에 빌밀 붙어가지고 이름값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허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얘기가 장하겠지만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서양도 똑같습니다. 눈이 밝다, 눈이 좋다, eyes good 이런 얘기죠. 제가 80년에 미국의 현지관리관으로 한 반년간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내에는 동양학이라고 동양 미술이 꽤 큰 붐을 일으키고 있었죠. 다 시류를 타는 거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 중에 동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부인이 동양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아니면 똑똑한 제자를 키웁니다. 동양인 제자를. 그래서 한자 해독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컴 호라고 하는 굉장히 무게 있는 학자가 클리브랜드에 있었는데 셔만리 관장의 모든 한자 해독은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 자체가 불교 미술 전공인데 불교 미술 자체가 어렵지만 그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 도중에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이 좋다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 좋은 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더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진부를 가릴 줄 아는 눈, 진짜와 가짜가 어떤 거라는 걸 아는 건. 두 번째는 그다음에 진짜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것이 있을 테니까 작품성, 격조가 어떤 걸 파악하는 눈. 그런 눈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말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건 좀 제3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용 언어를 우리가 미술을 읽을 때 읽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하려면은 고고학은 유물 대상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는 문헌 가지고 하듯이 미술사는 작품 자체가 우선 주체가 되는데 작품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서 자기 나름대로 조용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정의 범위는 그렇게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작품하고의 만남, 이걸 떼서는 전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대학에 있는 교수라고 해서 다 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업에 종사한 분들이 더 눈이 밝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작품하고 오랜 조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평가의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다시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6대가들 그림들이 다 비쌌고, 특히 또 오래 사신 분들이 노년에 좀 쉽게 얘기해서 안락한 삶을 하실 수가 있었죠. 한국화라는 게 이제 올라가서.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또 다시 이게 막 팍팍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경제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술은 그저 한 10년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이 가도 역시 뭔가 즐거움의 대상으로 찾게 되는 게 있고, 또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은 역시 남을 것만 남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대의 평가보다는 후대의 평가, 역사의 평가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실은 이런 면들이 참 중요한데, 이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개인의 화풍이 시대의 화풍이 됩니다. 우리가 파자를 붙이죠. 스쿨, 무슨 파. 조선 초기의 안견파, 조선 후기의 겸재 정선파, 단원파, 추사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화풍이 시대의 화풍이 돼서 그 시대를 풍미합니다. 한두 사람만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다 보니까 꽤 많은 아류를 만들게 되죠. 아류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아류상을 시대 화풍 혹은 시대 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전제로 몇 가지를 본격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옛 그림에 대한 인식 속에 몇 가지만 이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익히 상식에 속한 일인데 그런 얘기 또 듣냐 하실 분도 있지만 몇 마디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틀린 예들을 한번 저랑 같이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는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통 사회에서 우리 이제 한국이죠. 중국, 일본 다 포함해서 전통 사회에서 그림을 홀대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림 홀대했다는 게 무슨 의미로 아마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환쟁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림 그러면 그건 하찮은 걸로 생각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과연 그런가? 그림을 홀대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같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중국의 방대한 역사와 또 일본의 많은 작품 때문에 한국 거를 이제 형편없는 걸로 그냥 중국의 아류 정도로 보는 이런 그런 견해들입니다. 과연 우리 그림이 동양화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한국화, 일본처럼 국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같은 걸 쓰지 못하느냐는 그런 문제 한번 건드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모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사의 얘기를 같이 이제 드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양과 다른 동양 특유의 어떤 예술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림과 글씨가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서화죠. 컬리그라피, 서예. 일본 사람들이 서법이라고 하고 중국이 서도라고 하고 우리는 서예라고 하는데 혹시 서예 누가 붙이신 용어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세요? 서예라는 말. 조선시대에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대에 사용됐는데 1950년대에 이 고미술 감정에도 조예가 깊으신 누구실까요? 평보 선생의 스승이기도 한 국회의원도 하셔서 마지막에 좀 힘드셨지만 손재영 선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건가 하면 동양은 전통적으로 붓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 동양의 글씨라는 것 자체가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가 그림 글씨라고 보시면 좋은데 서양은 글씨 쓰는 사람들은 펜, 잉크 찍어서 쓰지 않습니까? 물론 서양도 양피지에다가 성경 이쁘게 쓰는 그런 게 한때 유행을 했지만 서체라는 건 나오지 않았죠. 일종의 무슨 로그적인 뭡니까? 글씨 자형 개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또 이제 그림은 캔버스에다 브러쉬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아예 이월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글씨 쓰는 사람 다르죠. 근데 동양은 글씨가 그림에서 나왔고 글씨 쓰는 붓과 그림 붓이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 지식인들이 글씨를 쓸 줄 안다는 것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일획에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실제 붓을 다룰 줄 아는 거죠. 요새 동양화 말은 저는 안 쓰지만 요새 하여튼 옛날 전통 기법으로 그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글씨를 그리고 있어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붙잡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용필이 안 됐고, 용필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아예 붓을 잡을 줄 모르니까 전통적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끊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전통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베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스승이 내준 체본을 가지고 열심히 베끼는 서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옛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일들이 참 우습거든요. 대략수의 임료는 그냥 나오는데. 뭐 기껏 하면 그러면 저 글씨 쓰는 동안 사람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정신 수양이 된다. 뭐 그런 식의 개념밖에 붙이질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넘고 세 가지가 다 함께 혼용이 됩니다만 중요한 일인데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베끼는 과정은 방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분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왜 베끼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들어왔던 조송솔체가 세종대 크게 송솔체로 아주 크게 유행을 하는데 송솔체 따르면 다 송솔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베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얘기한 인격 수양면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하면 그림 감상은 사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 뒷짐 주고 그림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 전통 사회에서 옛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가 그 그림을 그린 그가 돼서 그가 이룩한 경지를 내 자신이 체험해보는 추체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감상이 최고의 경지죠. 단순한 카피의 개념이 아니라 붓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감 조금 잡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모의 개념이 단순히 베끼는 뭐 옛날 거를 그대로 남긴다는 개념보다는 그게 더 강하게 작용이 돼서 그림에다 적고 있지 않습니까? 임했다 방했다는 걸 당당하게 쓰고 있죠. 그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석한 황공망, 내가 해석한 예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물론 거긴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중국 그림 원적은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문인화라고 하는 게 한국에 원래 파는 그림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물론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예 화원들이 문인들의 그림을 그대로 카피해내요. 양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들여왔겠죠. 그런 거 아니면 그 다음에는 화본입니다. 화본을 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화본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림 그대로가 아니라 뼈만 있지 살도 없고 그 향취도 없죠. 그러니까 화본을 보면서 베끼면서 자기 나름대로 원화를 복원해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체본을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세 가지가 길어졌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전통 시대에 그림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그건 간단한 논리입니다. 직업으로서 그림을 택했을 때 그림 잘 그린 것도 말 잘하는 역관이나 사역, 역관 아시죠? 통역관. 그다음에 그 글씨 잘 쓰는 사자관, 그림 잘 그리는 화원, 병 잘 고치는 의관들 이 모든 것들을 기술로 보는 전통적인 의식 구조 속에서 폄하한 것뿐이지 그림 자체를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 누구부터 임금으로부터 그림을 즐기는 일반 서민이라는 말은 요즘 용어이기 때문에 쓰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식인 계층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분야이죠. 서화골동이죠. 서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을 전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인들의 예술인데 지금 그림과 글씨의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시까지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 서화가 같이 혼용된 그러니까 또 나아가서 문사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서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즐기는 차원에서는 간단하지만 깊숙이 들어가자 보면 무궁무진한 곳이 그것이고 그 단계가 사람마다 그 한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단계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두 번째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작품이 나올 때 전래 사유를 많이 얘기하죠. 누구한테서 나온 작품이냐. 그래서 실은 이동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래 사유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전래 사유야말로 신화 만들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다가 이게 누구 거래더라. 그러면 점점 올라갈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참 그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그게 참 묘한 법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까운 이 시점에 1864년에 나셔서 53년에 돌아가신 위창 선생. 위창 선생은 그 많은 그림들을 보셨고 또 실제로 품평도 남겼고 또 실제 키운 제자가 동주죠. 이동주죠. 이해하실 수 있죠. 제가 긴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20세기 전반에 우리가 잘 아는 위창 선생님이 계시고 물론 위창 선생님도 말년 작품 말년에 평한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노른자에는 간송에게 가 있고 나중에 좀 떨어지는 건 화첩이 서울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옥석의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최고의 안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이전에
물론 여러 무슨 요즘 그쪽 부분도 연구가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취향, 수직가에 관한 연구들도 학계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1727년에 나와서 97년까지 살은 그러니까 18세기 우리 문화의 아주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살았던 성롱 김강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작품은 이따가 이제 제가 몇 카트만 보여드리겠지만 이 성롱이라는 분은 그림을 모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림 옆에다가 평을 달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보증서까지 같이 있는 그림이 처음에 모은 성롱화원인데 그 성롱화원의 대부분이 다 간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1급은. 이상하죠? 근데 그게 파첩이 돼서 흩어져가지고 일부 것들은 2000년에 공개가 된 선문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표에 있으니까 알고 그다음에 흩어진 게 일부는 이대에 가 있는 이경림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는 또 개인들이 갖고 있어서 이따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성롱이라는 사람은 18세기에 그림을 모으기도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감시관을 갖고 있어서 하나하나 체계를 세워준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회화사를 할 때 가장 분명한 것은 성롱의 그림만 가지고서 해도 골격은 갖춰집니다. 또 그 이전에 17세기로 올라가면 낭성문 이유라든가 또 그 밖에 우리가 잘 아는 안평대군의 그 수장 목록도 있지 않습니까? 안평대군의 비해당화기라고 하는 것은 작품은 하나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평대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비명에 돌아가신 셈이죠. 세조 찬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평대군 쪽에 들지 않았던 신숙주, 고령시시죠. 신숙주의 문집 속에 비해당화기라는 게 있어서 200여 축의 중국 그림들이 쫙 나오고 한국 그림으로서는 누구 것만 안현 것만 한 30점이 나오고 그다음 일본 그림까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롱의 경우는 성롱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그림만이 아니라 중국 그림 또 일본 우교에 일본 판화죠. 서양화까지 모았던 그야말로 18세기에 눈이 넓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비해당 화기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콜렉션이 한국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 아무도 속 시원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작품이 하나도 남아 국내에서 없기 때문에. 그게 언제 없어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보는데 아마 일제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일제강점기에 뺏긴 중에 우리 문화재만 뺏긴 게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 있던 중국 콜렉션들 좋은 것들이 다 일본에 가지 않았을까. 그 일례로 고동기 같은 게 거의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동기가 일본에 많죠.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가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추려간 게 있을 것 같고 그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동주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위창호 세상 선생이 봄, 가을로 포세 시절에 아시죠? 포세철. 포세 백로의 복리 전에 포세하죠. 포세 때 가면 창덕궁에 중국 그림이 그냥 빨래처럼 널려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과장된 편이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전래 사회를 얘기하면서 주변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우리나라 그림의 최고의 양적인 최고는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림이 대충 17,000여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부는 잘 얘기 안 하고 기왕에 공개됐던 공적 기관에 있는 것 작품만 가지고 있다 예를 들을 텐데 국립박물관의 1700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국립박물관 콜렉션은 몇 개의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가 콜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창덕궁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전해온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완가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독부 박물관에 있는 본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신수품이라 사들이거나 또 해방 이후에 받아들이는 것 기증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 이완가 콜렉션인데 이완가 콜렉션 69년에 그 문화재 그때 관리국으로부터 인수받았고 리스트업을 다 해서 목록에 나와 있는데 이완가란 얘기 때문에 이완가 박물관은 1908년이죠. 8년 시작해가지고 공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고궁 대만 혹은 대만 자금성인 대만 고궁이나 북경 자금성이 있는 것처럼 옛 왕조에서부터 왕조가 바뀌어도 물려받은 것처럼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이완가 콜렉션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완가 콜렉션은 이완가 박물관이 생기면서 사들이거나 기증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 초부터 있던 게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완가 콜렉션에도 옥석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박물관 치고 옥석이 언젠가 한번 일간지에 박물관에도 가짜가 있어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자기의 무식을 드러낸 얘기입니다.
상당 어느 나라나 어느 박물관이나 진작과 안작은 있습니다. 가짜란 표현이라고는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진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박물관 콜렉션에 대한 기대치, 박물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도 한번 접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건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콜렉션 가운데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간송입니다. 지금 우선 이 작품을 잠깐 복잡하실 것 같아서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건 그림하고는 관계없죠. 좀 그림 쪽에서 이걸 조금 해석하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올해가 간송 선생 탄생 100주기여서 1906년에 나셔서 62년에 그분은 오래 못 사셨어요. 그저 57세에 돌아가신 셈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은 제가 작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뭐 기름병을 썼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보물로 했다가 나중에 국보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냥 처음에 이 도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도 가지신 분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호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 거 좀 가까이 보면은요. 디테일 보시면 부분도를 보시면 이게 도드라지게 했고 그 위에다가 색을 입혔는데 난죽입니다. 난초가 있고 난초에는 꽃은 없어요. 그다음에 국화가 있는데 국화를 딱 보시면은 국화꽃이 흰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주색도 있고 여기 자주색에 가까운 거예요. 갈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화도 썼고 코발트도 썼고 그다음에 산화동 진사도 썼고 철체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백자치고는 꽤 호사스럽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줄기에 색깔이 다른 꽃이 핍니까? 물론 중국의 복숭아꽃은 복사는 몇 가지를 합쳐서 한 그루에 홍도, 백도, 노란 것까지, 황도까지 같이 피는 걸 한답니다. 접붙이기 가능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숙제였습니다. 이게 뭘까? 혹시 도공이 장난질 친 것까지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다가 그다음 이걸 보니까 저 또한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은 동산방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정선의 손자 정황입니다. 아마 1770년대 그림인데 이하나 그 시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남산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후원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 요걸 조금 크로즈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여기 그 당시에 취미인 수석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꽃이 이상하게 국화들인 것 같은데 색깔이 이상합니다. 검은 것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그래요. 뭐 코스모스도 아닌데 여러 가지가 막 함께 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물론 검해진 것은 호분 하얗게 칠하려고 했던 게 호분이 사가서 남록이 나가지고 이제 검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도적으로 선홍도 있고 이게 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색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왜? 기록 사진과 같은 거니까. 시 모임을 오늘날처럼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작가가 의도적으로 채색했다기보다는 실제 그대로 그렸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런가 하면 또 가만히 보니까 국모란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색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꽤 생각을 하던 차제에 의외의 답이 쉬운 데서 풀렸습니다. 사실 요새 뭐 동북공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역사 반성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배운 역사라고 하는 게 왕조사 중심이었고 일반 사람들의 삶하고는 유리된 뭐 이런 좀 무슨 그런 중심이었었습니다. 실제 백성들 일반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좋아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냐까지 파악한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18세기에 우리가 이제 18세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간송에서는 우리 문화의 황금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확 좋아지면서 서울에 사람이 살기 좋아지면 주변부터 꾸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8세기에 서울에서 이런 조경 문화가 정원 문화가 대단히 유행을 했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로 유행을 했는 건가 하면 원래 중국도 남방에 있는 태우석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도가 북쪽에 있을 때 그걸 실어서 갖다가 도산을 만드는 건데 인공적으로 산을 태우석 갖다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배로 하나씩 실어왔답니다. 처음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그 정민 교수 개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기록에 나온 것들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남방에서 남쪽에서 조온이라고 쌀을 실어오는 그 배 속에 쌀보다 더 포커스를 맞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남쪽에서 난 식물들 뭐죠? 배롱나무 아시죠? 목배기롱, 배롱나무, 그다음에 동백,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싣고 올라오면 그게 서울에서 고가로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잣집 그 정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거 하나만 줘볼까? 국화꽃을 길다 보니까 국화꽃에 대한 붐이, 국화라고 하는 것은 뭐 도연명의 동일체국도 있고 또 국화를 푼 그 시가 참 많은데 그 동호인들, 꽃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화꽃을 48종을 기르지 않으면 대화에 끼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변종을 만들어내는데 육종학적으로 변종이 아니고 일부러 하얀 국화에다가 우유에다 먹타서 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대목이 실제로 서유구의 글 중에 임원 16지라든가 이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18세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도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쪽이 아니라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원 전진첩, 지금 간송 얘기부터 나오다가 이게 나와서 두 번째 얘기인데 30폭입니다. 사실은 그 해원은 다들 잘 아시죠. 뭐 단원 이상으로 유명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해원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기록이 없을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는데 30폭의 해원 전진첩은 국보 아닙니까? 그 중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잘 보시면은 이게 바로 태호석입니다. 그렇죠? 태호석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아무도 배롱나무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꽃 잘하시는 최환 선생님도 도판에서 쓰면서 배롱나무 얘기는 안 쓰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광주박물관에 있는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광주박물관이 있는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국립박물관이 12개가 있습니다. 잠깐 옆으로 빈 옆 얘기인데 서울 경주 공주 부여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 최초로 만든 게 광주입니다. 1978년. 그러니까 순서는 5번째인데 이제 규모는 3번째입니다. 서울, 경주, 다음에 이제 광주인데 서울에 회화실이 있는 것처럼 광주에만 서울을 빼고선 유일하게 서화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쪽에 가 있는 명분이 쓰는데 저희 박물관에 한 3만 평쯤 돼요. 그래서 나무도 한 3만 그루쯤 됩니다. 말이 3만 그루지 뭐 철쭉새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수목원에 수목 박사님 모셔다가 건강 상태를 점검받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그분한테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 나올까 하고 들어왔더니 이거 배롱나무네. 배롱나무 그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당신도요.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다. 배롱나무가 서울에서 안 됐을 텐데 그때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롱나무도 실려서 서울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도 사실은 실제 모습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호사를 누리고 있는 집안 후원의 한 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롱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게 됐습니다. 국립박물관에 17,000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두 번째 이제 간송입니다. 이거 아마 이 그림 처음 보실 텐데 간송에 있는 10폭짜리 죄송합니다. 8폭짜리 단원의 아주 이쁜 화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꽃이 무슨 꽃인 것 같습니까? 아마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나팔꽃입니다. 우리나라 그림 가운데서 제가 본 유일한 나팔꽃입니다. 이게 혹시 그 나팔꽃 비슷한 야생화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나팔꽃인 것 같은데 물론 견우화라고 해서 개자운 화보에 보면 나팔꽃이 나와 있긴 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죠. 이건 일본 영향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가 영향을 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해야죠. 받아들일 거.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팔꽃 하면 일본 상징이죠. 거의 꽃 개량을 다 일본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상을 19세기, 18세기 이후에 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넘어갈까? 쭉. 간송 선생입니다. 간송 선생은 아까 그 소장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같이 회화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간송이 없으면 정말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불화 공부하려면 일본 가야죠. 왜? 일본에 다 있으니까. 일본 가지 않고 고려불화 공부한다는 거 거짓말이죠. 실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정우택 선생 같은 분이 일본 가셔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눈이 좋은 학자고 제일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정우택 선생입니다. 고려불화에 관한 한. 일본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오해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도자기에 대한 글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기들 취향에 맞아서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부족하고 컴플렉스가 있는 쪽에 우리 도자기를 좋아한 거지 그림은 우습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림같이 보지도 않았어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뭐 규모 면에서 말. 그러니까 아예 논외로 삼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봐요. 청소할 일은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해가지고 청소하면 힘들 텐데 백지 상태로 천연이분을 남겨놓아서 오히려 발굴하기가 좋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관성 선생이 일본에 유학하고 계셨던 1920년대 후반, 중후반쯤에 우리나라 유물들이 막 들어온 걸 보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서화 전적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가 또 마침 백주기구에서 그 6월 달에는 현대미술관에서 이 간송 제가 조그맣게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거 뭐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좋아서 좋은 거 모았지 않았느냐. 흔히 마지막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서화골동하고 수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의 취미 차원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보시는 건 그분도 생각이니까 제가 생각까지 바꿀 이유도 없다고 들지만 저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닙니다. 우리 문화재가 철저하게 일본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강탈당할 때 무심치 않은 하늘은 누구 하나로 하여금 그 문화재를 지키게끔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 역할을 담당한 주연이 간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송을 민족문화의 수호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의 칭호도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런 건가 하면 간송의 작품이라고 한 것은 엄선된 작품입니다. 물론 국립박물관은 1910년대부터 모았고 간송은 1920년 후반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모았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해서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태호 선생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가짜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왕가 박물관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고분은 파괴가 되고 도굴이 이루어지고 그림도 그때 글씨도 막 만들어진 것도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국립박물관은 그럼 가질 수 있는 눈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국립박물관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그때 고이동이나 10년 안주식 같은 분이 자문위원으로서 이제 실제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송은 체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최고의 안목인 위창 오세창이 하나하나씩 점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창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간송의 의지입니다. 한 작가의 대표작 내지는 기준작을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쓰레기가 아니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섭취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걸 모아보자 해서 모았던 게 잘 아시다시피 초기 제일 먼저 1971년에 열은 겸대정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단원전, 힘사전, 현재전, 그 다음에 오원 장승업전까지 다 가능했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무슨 간송 피하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가끔 섬찟합니다. 이분이 아니셨으면 내가 그림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감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송은 하여튼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1971년부터 올해 간송 선생 탄생 100주기 또 얼마 전에 추사전 열었죠. 70일입니다. 한 회도 빠뜨리지 않고 전시를 열었고 하나하나 한 것들이 우리나라 미술사, 서예사의 초석을 다진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있는 작품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물론 전시실은 조그맣고 그래서 더 유물이 더 오래 보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목적의식을 갖고 선별해서 그다음에 논문을 싣고 전시를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장초 얘기 나올 때 간송을 이야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넘어갈까요? 좀 그냥 보십시오. 1938년에 짓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1938년부터 전시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1년에 처음 공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는 65년부터 최한수 실장이 박물관에 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30년 넘게 자리 잡고 제일 처음에 한 게 간송에 있는 전적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전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조선 초의 안견과 더불어 강희안이라는 분은 또 하나의 거봉이죠. 그러니까 직업화가 중에서 안견인가 하면
이제 이 강의안에 있는데 가끔 보면은요, 생물연대가 족보가 다르고 실록이 달라요. 그 얻은 걸 믿어야 합니까? 곤란하죠? 또 가끔가다 여러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작가도 잘 그린 이형록이라고 하는 화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에다가 도장, 은인이 있어서 그 형록이, 이응록도 나와요. 그래서 이응록과 이형록이 무슨 형제인가 했더니 요새 이제 그쪽 부분을 연구하는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동명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들의 이름은 본명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김홍도도 본명이 아닐 것 같아요. 신윤복은 물론 본명이 아닌 게 확인이 됐고요. 왜냐하면 홍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 이름에 홍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도자도 길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심지어 김홍도의 홍은 잘 아시다시피 홍제, 정조의 호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거는 뭔가 본명보다는 내리받은, 받은 이름이거나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장황해졌는데요. 우선 이분이 태어난 해가 1417년이라는 게 명확히 밝혀진 게 어딘가 하면 1986년에 민통선 안에서 바로 이분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화사할 인연은 됐던 것 같아요. 1986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그 해인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강희안이라는 분은 고려시대부터 척족입니다. 왕비족이에요. 바로 강희안하고, 뭡니까? 안평대군하고 수양대군하고 이종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종의 비가 그러니까 강희안의 이모가 돼요. 그러니까 막 같은 집안끼리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게 대표작처럼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실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도장은 또 이렇게 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장은 진짜 도장은 직접 자기가 찍은 건 아니죠. 물론 본인 자신도 그림은 고사하고 글씨도 남는 걸 원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나중에 찍은 겁니다. 이게 찍어서 가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지닙니다. 선배들 무조건 도매금에 무시해도 근데 안 될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도장이 썩 잘 판 도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정확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이 그림하고 맞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하고 여기 세 개도 서로 통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이제 강희안 거로 진짜 보고 있고 전자도 빼버렸지만 저는 아직도 전자를 붙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그림을 강의한 거를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자적인 양심을 잠깐 접어두고 일단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사실 제가 회화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준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가 제일 쉬울 것 같지만 교과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틀릴 수가 있고 또 교과서 쓴 사람을 욕할 수도 없는 게 그 당시에 지식 정도를 반영한 거죠. 그 당시에 연구 업적만이라도 잘 정리해서 책을 내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교과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대 우리 수준이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서화 쪽은 특히 초기 것들은 한 작품이 그 사람의 대표작이 되든 기준작이 되니까 하나하나 엄선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기준작은 차라리 이게 돼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앞에 그림에 보면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역이실 것 같은데, 그림 크기는 같은 조금 종이고요. 이건 비단인데 너무 낡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교두연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안개가 껴있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장도 이거 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강의안에 찍은 건 아닙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도장 색깔도 다르고. 근데 이 그림을 보노라면 굉장히 고하다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처음 볼 때와 자꾸 보면 좋아지는 그림이 있고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실증 나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작품이죠. 사람은 다 비슷해서 좋은 거 우선 단 것이 아니라 우선 쓸지 모르지만 지나면서 점점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보는데, 이 그림이 저는 기준작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농 김광국이 제일 먼저 모은 화원 별집하고 두 번째 모은 죄송합니다. 성농 김광국이 제일 처음에 모은 게 성농 화원인데 그 대부분이 간송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은 게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간송에 있는 성농이 모은 것들은 다 옆에 뭐가 있다고요? 성농 자신이 감정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국립박물관 건 어떠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 앞에 리스트가 있어요. 전체 목록.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사실은 1985년에
한 1년 걸쳐서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전체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에 있다가 중앙청으로 옮기면서 일단 이사를 가야 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림들을 모아서 첩을 이제 꾸몄는데 바로 이게 이제 화원 별집에 있는 거고 그다음 그림 이게 바로 간송에 있는 그림입니다. 간송에 있는 청산목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다음 색깔이 조금 다르죠. 굉장히 닮은 필체입니다. 그림도 비슷한 사이즈예요. 어쩌면 일렬 그림 속에서 둘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았던 곳에 포함된 거, 두 번째 모았던 거 포함된 것이 지금 짝을 만났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그림 짝 찾기 좀 재미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재미보다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제대로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간송과 국박의 랑데부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강희안의 화풍에 대한 인식이 좀 가까워졌고요. 그다음 기왕에 강희안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도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데 워낙 유명해서 1933년 나왔던 또 34년에 나왔던 이안가 박물관 사진첩 회화지부에 실려 있고 또 조선 고족도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린 지 오래된 건데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선명한 그림인데 동자가 둘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괴석이 있습니다. 괴석 사이에다가 매화꽃을 심었고 매화꽃이 피었는데 꽃을 꺾어서 병에 담고 있습니다. 백자병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딱 보니까 오른쪽엔 소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 매화가 있고요. 왼쪽엔 대나무가 있습니다. 송, 죽, 매를 의도적으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송화 보울 때 나온 것 같은 터치예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이 밑에 소나무 분재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나라 15세기에 소나무 분재 그림을 찾았다면 놀라울 거겠지만 하여튼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희안 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장도 없는데 그 다음 보실까요? 근데 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쪼가리죠. 그러니까 동자가 같은 터치의 동자고 집도 같은데 문을 삐끗이 열고 있어요. 안에서는 부지런히 꽃을 꺾어서 병에다 담고 문의 입구에서는 동자가 이렇게 문을 열고 누구를 마중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 멀리서 주인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보면 그 다음 이렇습니다. 이 세 그림은 한 작품에서 토막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큰 그림 속에 낡다 보니까 그것만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비단도 같은 비단이고 이렇게 맞춰보면 다 맞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잘했느냐? 실제 중국 그림에 비슷한 소재가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번 맞춰봤더니 딱 들어맞아요. 물론 두 쪽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그림 속에는 그런 큰 그림에서 좀이 먹거나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편할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공민왕의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그림들이 바로 그렇게 나눠진 그림입니다. 네 쪽으로 좀 돼 있고 그것도 결국 한 작품에서 토막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림을 이렇게 같이 묶어볼 필요도 있죠. 예,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데라우치 건입니다. 데라우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우리 유물 일부를 한국에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정말 당시 가짜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 실제 보면은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요거 있죠?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여기 흠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갈까요? 그 다음. 잘 보시죠? 여기도 흠이 있습니다. 요게 두 폭이 같은 쌍입니다. 같은 화첩에 속해 있다 좀 먹으면 뚫릉구리목도 같아요. 이거는 간송미술관에 있고 거꾸로 다시 한번 먼저 걸. 요거는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게 흩어진 걸 어떻게 알았는가? 이번에 이제 데라우치 거 가지고 살피다 보니까 이런 것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예들은 조금 이따 더 재밌는 예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짝 찾는 제 집 찾아가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데라우치가 그림을 좋아해서 갖다 바쳤겠죠. 거기는 자원해서 갖다 바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함부로 그렇게 다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한두 쪽 준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주지 않고. 그래서 간 것도 한쪽 있지만 그 밖에 것도 찾으면 그 그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밑에 있는 두 폭은 같은 주제인데 이건
소림에 있는 예전에 노석경 씨가 갖고 있었고 최순우 관장님이 처음 공개하셨던 그러니까 뭡니까 항림정 가운데서 가장 신빙성 높은 최립의 발이 있는 그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 갈까요? 예, 그 다음에 성롱화원입니다. 이 성롱화원이 사실은 이 표장을 저는 처음 표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눠지면서 된 표장이라는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성롱화원이라고 딱 있는 거를 몇 년 전에 바로 여기 그 김종준 회장 그 저기 어디죠? 저쪽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죠. 일단 보실까요? 바로 이 그림인데 사실은 저도 이 그림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 반가웠는 건가 하면 창강 조속의 용어도 기준작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 유명한 조속 까치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창강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아들도 역시 그림을 잘 그렸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가난해서 아들도 가난했는데 바로 아들의 그림에 비슷한 터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때 그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좌우로. 아마 아래 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창강 것 중에서는 신뢰가 가는 조속 그림 중에 신뢰가 가는 그림도 누구 때문에 바로 성롱에 이 성롱화원에 속해 있던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 바로 지금 보시면 이거는 강희천 표암 집안에 관련이 있는 건데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그림이 나올까? 일본 우키에 파나요.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하자면 좀 크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화첩에 속해 있던 우키에 파나 그 다음 그리고 이 그림은 일찍이 그 유봉졸 선생의 회화대관에도 실려는 있습니다. 그 보면 낙타 그림인데 역시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성롱화원의 편화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예전에 홍성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편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회화대관 보시면 거기 홍성화 컬렉션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 홍성화 선생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전부 선문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선문대학에 들어간 바람에 바로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의 중국풍 미인도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성롱화원에 실려있는 그러니까 A급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B급의 화가들의 그림들도 꽤 많이 발굴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원별집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롱화원 자체에 대한 연구 때문에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문연도 그렇고 몇 사람들이 그 성롱이라든가 또 18세기, 19세기 서화 수집에 대한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연구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석공도입니다. 석공공속도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강이 안이 아니라 강이언 담졸이죠. 담졸은 단원보다 한 7살 정도 선배예요. 그렇게 나이 많은 선배는 아닙니다. 단원하고 가까워서 그 담졸 땅, 즉 바로 강이언의 집에서 단원 김홍도가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실제로 나오고도 그러는데 이 그림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도장도 물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 속해 있는 건가 하면 화원별집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보실까요?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화 가지고 그 지금 경주대학에 정병모 선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공개는 학보제에서 이게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똑같은 게 있어서. 근데 옆에 성롱이 들어있으니까 틀림없고 우는 석공공속도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근데 이건 누구의 도장이 있는 거면 거의 같은데 여기 보면 윤두소의 윤두소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자, 그럼 둘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을 컬러가 좀 다르죠. 아주 거의 같은 큐입니다. 아마 이거를 가짜라고 또 주장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해결이 됐습니다. 자체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가 하면 국립박물관의 바로 화원 별집의 리스트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 하면 담졸 학공제 석공공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졸이 공제의 석공도를 보고 그랬다는 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진짜인 것이 확연히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김강국이 아니었으면 하나는 가짜로 아주 완전히 이상한 걸로 될 뻔했는데 이런 식의 이게 맞춰진 게 얘기입니다. 좀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 이렇게 이제 여기 분명 나오죠. 담졸학 공제 석공 공속 이름도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원별집은 비록 옆에 조금 전에 보시고 첨은 없지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낱장으로 흩어져서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첫 상태가 아니고 다 흩어져 있는 걸 무대 위로 들어와서 다행히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가 있었는데 글씨도 좋아요. 원래 우리 표장하는 방법입니다.
표제에 이어서 안에 화원 별집 네 글자를 썼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나오는데 화원 별집이라는 걸 음영이 썼고, 그 다음에 선조대왕의 뭡니까? 어화 묵죽을 제일 앞에다 놨습니다. 선조를 이렇게 위에다 탁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의 화평이 들고 평론에 관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홍두구가 화론을 자승이라고 해서 화론 쓴 거를 김종원이 베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황명이라고 해서 명나라 동기창의 그림 둘을 가지고 앞을 꾸밉니다. 그래도 우리 임금 그림을 앞에다 놓고,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 시대 상을 아마 1797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마 빨리 잡아도 1790년대에 모으신 거겠지. 마지막이라 생각이 되는데, 참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화첩 내에는 단원회원은 없습니다. 이상해요. 단원회원이 없어요. 그 두 분은 빠졌어요. 별도로 취급해서 그랬는지 빠졌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여기 두 개,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른 일 때문에 길게 풀 수가 없어. 여기 동기창 그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걸 딱 동선생님 보시더니 이거 하나 옛날에 기룡배 시집에서 내가 봤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잘라져 나간 거. 일제시대 때 들어오기 전에 잘라져 나간 거를 동선생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건가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건 학문적인 입장 또 역사적인 배경에서 드려야 할 말씀인데, 황명이 선조보다 딱 떨어졌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화적 질서 속에서는 유명해서 위로 두 자를 올려도 한데, 이건 선조를 앞에다 놓고 한 단계를 내렸어요. 그 쭉 나가는데,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쭉 가다가, 쭉 우리 화가 연대순으로 쭉 나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대 맞출 때도 이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그림이 들어갑니다. 성롱. 자기 그림도 한번, 성롱의 그림이 여기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뒤에 만주는 자기 이름하고 맞춰서 만주 화가도 두 단을 또 떼고 있어요. 청나라 화가들이죠. 그러니까 명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그러니까 이 화첩도 일본 그림은 없지만 청나라 화가 그림, 명나라 화가 그림 같이 합첩한 그런 화첩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목록 때문에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롱 자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부각이 됐는데, 바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려면.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가 된 작품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참 이쁜 그림이에요. 참 잘 그린 그림입니다. 역귀하고, 역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청동오리가 있고 흰색도 있죠. 흰색은 거위인가요? 청동오리 틈 중에 흰색도 끼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물어보니까. 과연 물론 흰제비 같은 건 있죠. 흰제비 나오면 길조라고, 흰까치도 길조라고 하는데 얘도 흰 게 하나 들어갔는데, 이 그림은 과연 사임당 걸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사임당이라고 도장이 탁 찍혀 있고, 사자도 또 생각사자가 들어가 있고 맞길 임자하고 돼 있고 그래요. 이게 사임당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사임당이 1504년에 나셔서 1551년 우리나라 수로 48살을 사십니다. 사임당의 그림 지금 전래된 게 합하면 3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게 기준장인지 전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사임당의 그림은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사임당이 그림 잘 그린 것은 아들도 곧 증명하고 있어요. 어머니 행장을 쓰면서 그림 잘 그렸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온갖 것을 초청도만 나오면 사임당에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여서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주죠? 아주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임당의 그림 쳐놓고 전거가 없는 게 없어요. 다 밑에 내력을 전해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이 사임당 탄생 50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그 강릉에 있는 강릉 오죽헌 박물관에서 사임당 국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그림을 얘기하러 가는데 참 가기 싫더군요. 내부를 가서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이죠. 근데 사임당에 관한 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사임당 그림이라고 전해지는 걸 다 한데 모아보는 거죠. 모아보는 거예요. 다 모아보면 그 가운데 공통점도 있고 이상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들어왔던 중국 화본의 그림이 나온다면 그건 가짜죠. 그걸 보고 그릴 수 있나요? 16세기 분이 어떻게 18세기 화초를 보고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추려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임당 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식 분류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고한 것도 있고, 아주 칼날 잘 쓴 것도 있고, 또 이건 뭐 화원보다 더한 것도 있고, 또 아주 송비 뺨친 것도 있고. 근데 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조라거든요. 또 목포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어서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강희안의 경우는
믿어야겠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이건 또 국립박물관 거니까 제가 큰 소리 칩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예, 그 다음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힘들었던 게 양팽손입니다. 양팽손은 1916년부터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신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족도보,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작품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마련해 주신 유봉열 선생, 한국회화대간 쓰신 분 아시죠? 그 제일 지금까지 나온 그 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작품이 그 안에 실려 있는데, 이건 빠졌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그림은 참 좋은 그림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16세기 중엽 그림입니다. 근데 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제찬도 딱 있는데,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자,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시가 참 좋아요. 시도 참 두 수나 있는데, 여기 학포 사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사라고 하면 흔히 그렸다는 얘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도장이 애매한 도장인데, 이게 바로 양팽송 장입니다. 소장인을 마치 그린 화가로 파악을 돼가지고 계속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게 끝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언제 바로 잡았는 건 1996년에 호암에서 조선 초기 국보전, 전기 국보전 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건 간송에 있는 윤두소의 그림입니다. 윤두소는 1668년생이셔요. 양팽손은 1488년생이십니다. 나중에 태어난 분 그림에다 갖다 양팽손을 보실까요? 여기 보실까요? 그 다음 조금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김익주 그림도, 이것도 17세기 이후의 사람인데, 여기도 또 똑같은 도장이 있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신숙주 그림이라고 하는 포도도에도 양팽송장이 찍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단어 안 갖고, 이거 보면은, 여기도, 지금 또 양팽손장, 여기도 양팽송장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양팽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팽손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개도입니다, 그대로. 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바로, 그 한복 입은 분들이 모여 있고요. 개도입니다. 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팽손 그림은 아니고, 시대는 분명히 양팽손 살았던 시대지만, 이 그림은 화원의 그림일 거고, 화원 중에서는 이상자가, 100%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서 제가 끝을 냅니다. 그 다음 좀 빨리 넘겨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호랑이에 문제 있는 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호랑이가,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데 단연 한국은 호랑이죠. 잘 아시다시피. 호랑이 그림 한국처럼 많은 나라 없고 호랑이 얽힌 일화, 민담, 민예품 최고입니다. 88 올림픽에 호돌이가 마스코트가 될 수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죠. 당시 최순호 관장이 중앙일보 칼럼에다가 올림픽 마스코트는 호랑이가 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쓰셨습니다. 한국 호랑이 당당하고 늠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호랑이 그림 중에 이런 건 좀 약간 배나무 그림은 좀 드뭅니다, 실은. 소나무죠, 주로. 일본. 그런데 이건 아주 날렵하고 그림은 이쁜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엉뚱한 사람으로 불려왔었어요. 왜? 그 다음.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우당이 제한 건데 우당이 그린 걸로 계속 내려왔고 이건 누가 그린 건가 하면 임당 백은배가 그린 겁니다. 우당이 그린 게 아니고 백은배가 그린 건데 이런 경우도 이제 제발 제대로 안 읽고 흐릿하니까 작가가 잘못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 가실까요? 자, 이제 저는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고족도보에 공개된 이후에 세상에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 하천 고은입니다. 고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김여 명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림은 당당하죠. 그러니까 필시도 좋고 필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아주 날렵해요. 글씨도 아주, 이게 쓴 글씨가 아니라 그린 글씨죠. 글씨 하신 분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그린 글씨입니다. 강약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버렸고, 도장은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누군가 후대 사람이 찍은 겁니다. 이 양식은 16세기에 나올 수 없는 양식입니다. 이제 양식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물론 호랑이 그림이 16세기에도 없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호랑이 그림은 아니고, 이건 단원 이후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고운의 그림 중에 간송에 이런 게 하나, 오히려 이런 류에 가깝죠. 그 호랑이가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은 미나가 호랑이를 주류로 알고 계시지만 호랑이 그림의 역사도 깁니다. 조선 초부터 이렇게 선비들에 의해서도 그려졌고 이 동물화의 영모화의 한 주제로서 꽤 많은 사람이 그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류 그림이 이제 하천거에 가깝지 않아요. 이것도 100%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 아주 심각한, 너무 유명한 1957년에 국외전시에 나가서부터 알려진 건 참 좋은 그림입니다.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위에는 이것 때문에 말썽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저 글씨는 잘 썼어요. 사자한 글씨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가보남지, 하지, 가보년 하지인데 그게 1774년인가 돼요. 그러니까 1774년은 아시다시피 심사정 현재 도장이 있는데 현재 도장이 있는데 이게 문제죠. 그렇죠? 현재 도장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건 아니란 현재는 1707년에 나셔서 69년에 돌아가시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8살 때거나 아니면 죽은 지 몇 년 뒤에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 이 글씨를 이게 현재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글씨를 쓴 게 현재 그림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현재 그림이 아닌 걸로 돼버린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현재 게 아니라서 갖다 버려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그 문제가 됩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호랑이죠. 이 그림은 약간 또 학계에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이견인가 하면 누가 이걸 그렸느냐? 그러니까 합작품이라고 하는데 호랑이하고 손하고 참 좋죠? 참 좋고 호랑이 좋고 여기 산흥이라는 글씨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암 화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표암자가 있는데 좀 약하고 화성은 큽니다. 이 산흥 글씨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의 초기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흑백도판이지만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위가. 잘려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있을 줄 몰랐죠? 다 있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써놓았어요. 써놓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이게 크리에이티브 글씨가 작아졌어요. 물론 여기 표암이라고 있는 걸 갖다가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글씨 쓴 자체는 나중에 쓴 게 틀림없고 초기의 그림 속에 없는 게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이제 표암 얘기는 아시다시피 표암과 단원하고는 사승관계 아닙니까? 30살은 넘지만은 전인할 때부터 알았다고 하는 두 사람 관계 때문에 또 그리고 표암하고 단원하고 합작 호랑이한 얘기가 실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랑이 그림은 이게 독호가 아니고 군호예요. 여러 마리 호랑이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실까요? 예. 그래서 이 둘을 합해보면 초기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누구겠느냐? 이거는 작년에 타겐 오주석 씨가 고성이라고 했는데 고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성유수관돈 이 인문 아시죠? 이 인문이 단원하고 동갑내기고 한 자리에서 같이 그릴 수 있는 연배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다 글씨 써준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쪽에 수긍을 하는데 고성의 소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똑같진 않지만 이거 보십시오. 당당한 이게 고성의 초기 작품에 나오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20점이 넘는 화첩입니다. 중앙박물관에 있는 초기 작품인데 그래서 역시 고성으로 봐야지 않나. 오주석 얘기가 전 맞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작품들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그림도 참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동원 선생이 저희한테 주신 그림입니다. 이용근 선생 콜렉션에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가짜를 모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한 콜렉션을 인수할 때 함께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참고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저 자료로서 두면 되는 거죠. 또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다 그래서 다 받지도 않습니다. 다 심의를 거쳐서 받을만 한가 하면 받는 거죠.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참 좋은 그림이고 근데 참 묘하게 이 가운데 부분이 참 그림이 좋은데 여기에 이제 한복 입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넘어가죠. 부분으로 그냥 보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이 바로 그 김농 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문이라고 하는 게 김농의 그 호거든요. 그래서 김수문이라고 한국 김수문이라는 있지도 않는데 근데 자세히 도장을 살피다 보니까 이한철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도 이한철의 매화 서옥도나 이렇게 불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가실까요? 그 이제 남의 학교 걸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두 폭이지만 두 폭이 아닙니다. 한 폭입니다. 한 폭 자른 거예요. 틀림없이 자른 거죠. 그렇죠? 어쩌면 이걸 가리개로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따로 표기해서 이렇게 둘로 된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고대에 있는 건데 고성유수관 도인으로 되어 있고 그림이
뭐 강합니다. 괜찮은데 이건 맞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한 폭 가지고 두 폭 만든 일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립박물관에 유물 판 분들 보니까 한 병국을 뜯어가지고 화가를 달리해서 판 경우도 있어요. 전철 조사하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낱장씩 팔아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 이름 쓰고 또 다른 사람 이름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확연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이쁜 그림이에요. 이쁜 그림인데 여기 보면 여기 저기 능산 황기천의 제찬이 짧은 찬이 있고 이 옆에 기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능산 황기천이 그린 걸로 하고 있지만 황기천 능산의 그 간단한 그리고 화관 이쪽으로 봐야 기아 이방원으로 봐야죠. 이런 경우도 실수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나와 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심각한 건데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북한의 문화재 한국에 왔죠? 그래서 사회일각에서는 또 뭐 거기 또 다른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께 한국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책을 제가 카피를 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 표암의 제찬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고족도보에 분명히 실려 있어요. 누구 거로? 김두량이라는 화가로 남리 김두량. 남리 김두량은 단원보다 한 세대 반 정도 선배예요. 근데 영조가 극진히 사랑해서 호까지 남리라는 호를 지어줬고 아마 몇 년 전 한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방구도 개그림, 삽살개 그림 하나 좋은 거 들어왔죠. 동주 선생 책에 처음 실렸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김두량 그림은 산수도 좋고요. 선비 뺨치는 모습이고 또 그러니까 선비로서는 화원으로서는 풍속화도 일찍 시작했고 동물도 두루도 잘했던 만능 능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의 초기의 고족도배 실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다 이제 수리가 됐고 여기에 뭐가 쓰여 있어요.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김덕하입니다. 김덕하는 누군가 하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이 아들이 그렸을 겁니다. 근데 고족도부터 실수를 했어요. 김덕하가 있지만은 고족도부 자체에다가 김덕하는 누구냐? 김두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써서 고족도부에 작가명이 나와 있고 또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합작한 예가 국립박물관에 도리원 호응도 하고 응력도 추나추동을 사계절로 이렇게 그린 두 횡건에 그린 건데 있어요. 아버지가 본뜨고 아들이 채색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아마 송은 선생 구장품일 것 같습니다. 이병식 선생 구장 같은데 아들 거가 아닌 아버지 거로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림상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지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아예 그냥 깨끗이 지워서 보수를 싹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 그다음에 이 국립박물관의 맹견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개는 유명하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 다음으로 물론 소말도 있지만 개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조선 초기 이암 같은. 그러니까 안희준 교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품위 있는 개. 그래서 이제 모견도를 꼽기도 하시는데 지금 이 당당한 맹견도는 참 좋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나무랄 데 없는. 종이도 참 좋은데 아주 입체적으로 이 개 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면 눈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 그림 앞에 놓고 돌아가면 개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전시됐을 때 유리창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건 여기 부분들 안 가고 산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 개 그림에 대해서 최초의 언급은 이미 1940년대 우연 고유섭 선생이 1905년에 나셔서 4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만 40 채우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고유섭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 개 그림 가짜로 가짜라기보다 위작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없던 겁니다. 산흥이라는 게 없던 건데 당시 박물관 유물 구입할 때 평가를 했던 평가위원 중에 심전과 또 춘곡, 고이동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야, 이 그림 좋다. 성북동 고가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산흥을 쫙 찍으셔가지고 아마 호화주택 한 채 값을 돈을 받으셔서 술 드셨대요. 그 얘기는 사실은 고유섭 글에 나오고 있고 또 해곡 최순우 선생님이 1916년생이신데 그분 화감논총 때 이경성 선생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또 논문을 쓰셨어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 그림의 개 종류가 그레이하운드라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과연 이거 거냐? 그런데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뒤에 건물을 볼 때 이게 한국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백보 양보해서 한국 화가 중에 이걸 그렸다면 단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제는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게 또 게재되어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아마 중국 화가 중에 서양화법을 익힌 사람이 서양화 기법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렸다 이제 보는 거고 이게 전체 단지도 좀 애매합니다. 벽장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김홍도라고 하다가 이젠 전자도 띄어서 이제 필자 임상으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그림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 서양화풍을 받아들인 그런 예로서 이제 예시가 되고 있는데 이 작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결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간송꽃을 제가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추모도 없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확인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올해가 이제 추서 선생 관계로 큰 전시가 여러 군데서 열리죠. 간송에서 지난 토요일 날 문 열었고 좋은 게 많이 있죠. 중앙박물관에서 먼저 열었는데 중앙박물관에 그 잘 알려져 있는 세한도하고 부리설란도가 아주 백미로 양쪽에 있고 또 하나는 역시 홍성화 고장이었던 서면에 그렸던 그 황한소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이제 백미인데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난을 빼고는. 근데 난도 이제 부리설란이라고 하는 난 지금 이제 가시면 쭉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시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난을 보고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박물관에서 낸 그 안내 글을 보면 이런 난을 본 적이 있는가? 이건 추상적으로 그렸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부리설란도를 안 갖고 와서 보여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사실은 그 부리설란도를 딱 봤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건 도자기였습니다. 18세기 이후에 도자기에 나온 난이 이런 식입니다. 부리설란에 나오는 이렇게. 그리고 더 머리를 쓰신 것은 추사가 그렇게 높이 올렸던 능호관 2인상의 간송에 있는 병난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형태입니다. 조금 이제 잎은 다르지만 그게 뭐냐? 한국의 자생난입니다. 자생난이 시들었을 때 말라 비틀었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그 시대 서울에서 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저 화본 통한 거나 보십시오. 우리 지방에 난이 있다가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3주는 걸릴 텐데 꽃대가 말라버리거나 피어도 그냥 절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난꽃을 찍으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빼고 제일 중요한 작품인 난맹첩이라고 하는 15점으로 이루어진 난첩이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8회 전시 때 사군자전 때 이 그림이 딱 나왔는데 이 그림을 조희룡이라고 싹 밑에다 제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간송에서 이미 70년대에 추사정화를 만들면서 난맹첩 전체를 영인해냈어요. 그러니까 15복과 거기 쓰인 글씨까지. 근데 잘 봐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나. 이 부분 잘 봐주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세외 선향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또. 자, 이게 바로 난맹첩. 뭐가 있습니까? 얼룩 있죠? 또 그 다음 보실까요? 얼룩이 또 있습니다. 얼룩이 점점 작아집니다. 위에서 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스며들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이즈도 1m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은 화첩에 속해있던 건데 떨어져 나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조희룡 거로 처음엔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컴플레인을 했죠. 선생님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거기 열심히 공부하는 백인선이라는 친구가 난맹첩을 쓰면서 조희룡이 아닌 추사 거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화첩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홀로 나돌다가 자기 집 찾아가서 제 모습, 자기의 위치를 찾은 그런 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너무 옛날 얘기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구체적인 가짜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여튼 비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전체를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빈약한 자료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림 공부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만 봐도 아닌데 선생님도 진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속으로 풀어내가 문제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 얘기를 조금씩은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 과정은 30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 예. 아마 끝이.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놓고 보면 명확하죠. 색깔은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이거 몇 작품이
쭉 이렇게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시했습니다. 보이면서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다음 있던가요? 그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뭐 그 제 자랑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화원별집에 속해 있는 거고 이상자의 기준작이 뭐냐 얘기할 때 참 어려운데 그 이상자의 기준작 중에 간송의 그 9년 뭐죠? 제가 벼랑간 기억이 안 나네. 차 준비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 중기 이경윤에 나온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 참 빠른 그림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송화보월도라고 하는 큰 그림은 대단한 볼륨을 갖춘 그림이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기억하세요? 송화보월도 아시죠? 제가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불렸지만 송화보월도가 분명히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이상자의 송화보월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전 이상자가 됐다가 지금 완전히 뭐가 되는 건가? 필자임 이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1975년에 그 허용환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 그 고궁에 있는 학자를 모시고 와서 그 그림을 딱 보여드렸더니만 전시가 돼 있었으니까 그 양반 얘기가 90% 마원이라는 거죠. 90% 마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대에 잘 아시다시피 남송대, 북송의 곽해하고 남송대 마원 그림인데 변각구도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변각구도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뭐 소나무 철이나 구성 구도는 양식은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추사체를 내가 써도 글씨를 잘 보는 분은 꼭 같이 내려도 압니다. 추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체는 같을지 모르지만 풍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송솔체로 찍는 사람들이 다 조송솔과 같겠지만 글씨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붓을 잡아본 사람은 틀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초기에 오늘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 신말주의 그 부인, 설씨 부인이 권선문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여류 화가 중에서 사임당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분보다 70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신숙주의 막내 동생인 신말주의 부인이신데 그 양반의 권선문첩은 1938년도에 위당 정의보 선생이 전라도 지방을 호남에 갔다가 발굴을 해서 그 당시 신문의 동아일보에 기재가 됐던 그림이고 또 보물로 지정을 받아서 최근에 2년 전인가요? 문화재청에서 영인본까지 낸 작품입니다. 근데 글씨를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근데 글씨에 처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고 절이 이제 폐허가 되니까 그 절에 그 취주돈을 내서 증수하자는 그런 선을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글씨가 참 활달하고 그런데 그 글씨가 남편 신말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진 비교할 때는 남편이 대신 써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죠. 그래서 실제 실물 가지고 비교하자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실물을 남편 글씨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 볼 때는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안 문중에서 화가 났죠. 누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여초 선생한테 직접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걸 같은 사람의 글씨라고 보는 사람들이 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오히려 부인의 글씨는 남성 같고 또 남편의 글씨는 여성 같지만 다른 글씨다. 이걸 같다고 보다는 건 그러니까 간혹 저도 참 그 점에서 그러니까 붙잡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붓 안 잡으면 사실 비슷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조금 얘기가 빗나갔지만 이 그 송화보월도의 경우도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동주 선생님하고 이동 선생님하고 몇 시간을 봤습니다. 이거를 나온 거라고 하면 너무 허망하잖아. 우리 초기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 굳이 우리 걸 만들려고 하는 욕심은 아닌데 정말 그래도 대표적인 작가의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 건가 하면 아까처럼 구도나 구성은 얼마든지 흉내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림 속에 등장인물이 중국 사람이어서 중국 그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책가도는 몽땅 중국 물건들이죠. 거의 한 국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책가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성화골동을 넣어서 만든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게 중국 기형이라고 해서 중국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또 우리가 중국 사람, 우리 그림에 중국 사람 탁 나오니까 이거 중국 흉내냈다고 얘기해요. 천만에. 중국 사람이 보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물을 중국 그림을 가져와도 중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또 우리가 중국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더 구체적인 건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일본의 그림들이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때 한 3,000점이나 300점 정도 선사시대부터 왔는데 일본 학자가 와서 자기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일본에 있어서 중국화 영향, 그럴 때 중국적인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 일본 하야시온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뭐라는 건가 하면 당신이 쓰신 중국적이라는 말이 진짜 중국 그림을 가리키느냐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중국적인 거냐 라고 묻더군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적인 것과 중국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견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화려 섬세하고 컬러풀한 것들 우리가 수묵담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중국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본 사람들은 원색이 아주 컬러가 워낙 발달된 그 민족 아닙니까? 오히려 일본에서 중국적이라는 건 수묵담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우리가 중국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그림의 실제까지 모르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망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중국 그림 같아 라고 하는 게 중국 그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뭐 진경산수나 한복 입은 사람 등장한 그림만이 한국 그림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죠. 그래서 송화보울도를 유심히 살피다 보니까 중국에 없는 요소를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송중매가 안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송화보울도라고 하는 게 달도 물론 있지만 제목부터도 문제시 삼으셨고 삼청도 계열 많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송중매만 그린 해 스님의 제찬에 들어간 그림부터 위시해서 실제적으로 그 왕건능에도 송중매가 있고 또 조선 초에 아까 강의한 예도 그게 15세기 건지 확정 못하지만 동시대에 그런 그림이 있어서 오히려 명예회복이 됐죠. 그리고 거기는 그 공우라고 하는 물론 자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양식이나 형식 차원이 아니라 디테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명예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빗나갔지만 이상자라는 분이 그린 것 중에서 제가 이걸 기준작으로 놓는데 이 작품도 고족도보에부터 실려 있는데 작품 제목이 어가 한면입니다. 어가 한면이라고 하는 것은 배전에 기대어서 꾸벅꾸벅 좋은다는 겁니다. 사실 동자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졸죠. 그래서 어가 한면이라는 작품 제목을 어디까지 왔는 건가 하면 동주 선생님의 한국회화소사에도 낮잠이라고 쓰셨어요. 한국말을 풀으셔서. 그런데 제가 화원별집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그 다음 이제 제목은 앞에서 박주사고라는 배를 정박해 놓고 손을 집어넣어서 어망의 물고기를 헤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이렇게 숨이 보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의외로 앞에 제목이 있어서 그런 이런 이름을 바로 잡은 그런 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거의 제 얘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정이라고 하면서 감정 제대로는 하나도 못 하셨는데 사실 그 국립박물관에서 감정서라는 걸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그럼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은 그 국가의 세금을 받으면서 뭐 하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감정을 하긴 하는데 시가 감정은 우선 못 합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시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품명품에 나오는 가격이 그대로 시중에서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희망 가격이고 기본적인 거지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가짜를 찾으려면은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천착, 많은 그 눈쌓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준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많은 작품을 좋은 것을 오래 보라고 하는 게 참 쉬운 얘기인데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참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안 돼서 그것도 역시 공연불이 되기도 쉽지만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간송해서 1년에 2번씩은 열고 늘 회환을 하는 게 아니지만 또 박물관에 가면 진정을 만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수 없습니다. 진정을 통해서 우선 기준이 서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가짜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얘기하자면 얘기가 뭐가 좀 잘못된 거죠.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작품 속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대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우습게 알았던 조선 말기에도 이게 북산이라든가 서남 이수라든가 홍세석 같은 화가들이 새롭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뭐 학자들이면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학문적인 연착 속에서 재해석되는 역사의 평가 한 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얘기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